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한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온몸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저성장과 저금리라는 낯선 파도 앞에 서게 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은퇴 준비는 더욱 막막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다가올 인생 이막을 불안이 아닌 기대로 채울 수 있는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환경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 연령의 단축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일자리가 많아 직장에 들어가기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시점에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은퇴를 마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퇴 후에는 축적한 자산을 예금과 같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1%대, 어쩌면 그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며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가졌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노년 인구는 급증하니 국가가 공적연금을 이전처럼 후하게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3층 연금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3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적립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과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국가와 회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가장 능동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이 3개의 기둥이 조화롭게 세워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라는 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4번째 기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한국의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을 하우스리치,
캐시 푸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비싼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이지만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 상황을 뜻하죠.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매우 강력한 네 번째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기에 공적연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나의 노후를 바쳐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일찍부터 받기보다는 가급적 늦게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일찍 받을수록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역복리 효과가 커져올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72세 전후에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 시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60대에 접어들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냉정한 자산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졌을 때 내가 가진 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정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보유한 총 금융자산에서 앞으로 반드시 지출될 돈을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 자녀 한 명 결혼시키는데 억소리 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고정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당신의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이렇게 남은 순수 노후 자산을 300 또는 400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순수 자산이 10억 원이라면 300으로 나누면 약 333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자산으로 평생 동안 매달 만들어낼 수 있는 대략적인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계산한 국민연금 200만 원에 자산소득 333만 원을 더하면 당신의 월평균 노후소득은 약 533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여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때 네 번째 기둥인 주택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전체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부족분이 명확해졌다면 근로소득을 더 벌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지출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시작입니다. 바둑 격언에 아생연 후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돌을 살려놓은 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라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노리기 전에 연금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실한 소득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노후 생활비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 소득의 핵심은 연금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의 3층 혹은 4층 연금 구조를 어떻게 쌓아갈지 계획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후 남은 여유 자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60대 이후의 투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코인이나 원유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투기성 자산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나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여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 리츠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로금리 시대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금리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가계 자산이 예금에서 해외 채권, 리츠, 배당주 등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를 훌쩍 넘는 장수 시대에는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큰 실수를 저지르며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세 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섣부른 창업입니다. 특히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 자본만으로 시작하는 창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만큼은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기 쉽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대부분은 평균에 수렴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못된 은퇴 창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인테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한탕주의 투기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초조함 때문에 이거 한 방이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생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낮은 확률에 내 소중한 노후를 거는 도박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위험 상품의 함정입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DLS,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연 5%, 8%의 확정 수익을 준다는 말에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전부 넣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좋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최악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품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시장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다운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부드럽게 내리듯 은퇴 전의 소비 습관을 은퇴 후의 삶에 맞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요? 식비를 아끼는 등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대한 지출 항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에 살면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회비용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10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남은 10억 원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매달 수백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자린고비가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두고 밥만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집에 자산을 묶어두고 현금 부족으로 팍팍하게 사는 것은 현대판 자린고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는 자동차입니다. 차량 가격은 물론 보험료, 세금, 유지비를 합하면 생각보다 큰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자동차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이후에는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가입된 보험은 없는지 리모델링하여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인 특수 상황인데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일의 비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일은 우리 정신을 다른 곳에 팔게 해준다. 둘째, 우리의 막연한 불안을 성취 가능한 몇 가지 목표로 집중시켜준다. 셋째,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복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품이 있는 피로를 안겨준다. 저는 이 품이 있는 피로라는 표현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우리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한 긴장감과 성취감을 통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놓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활용해 소득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두 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60세라는 법적 정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와 능력은 그 숫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고용을 70세까지 연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65세, 70세 혹은 그 이상까지도 사회에 기여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는 다운시프트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소득이 있을 때의 씀씀이를 소득이 끊긴 후에 갑자기 줄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소비의 기여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모아둔 금융자산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자산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산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하여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50대 중반의 주택관리사나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70세를 훌쩍 넘어서까지 즐겁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더라도 10년, 15년 더 꾸준히 일하는 것은 노후의 재정 안정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주택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집의 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등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6펜스 동전을 줍는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나 자신만의 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고소득을 좇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 이막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대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품위 있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한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온몸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저성장과 저금리라는 낯선 파도 앞에 서게 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은퇴 준비는 더욱 막막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다가올 인생 2막을 불안이 아닌 기대로 채울 수 있는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환경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 연령의 단축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일자리가 많아 직장에 들어가기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시점에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은퇴를 마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퇴 후에는 축적한 자산을 예금과 같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1%대, 어쩌면 그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며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가졌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노년 인구는 급증하니 국가가 공적연금을 이전처럼 후하게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3층 연금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3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적립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과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국가와 회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가장 능동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이 3개의 기둥이 조화롭게 세워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라는 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4번째 기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한국의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을 하우스리치, 캐시푸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비싼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이지만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 상황을 뜻하죠.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매우 강력한 네 번째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기에 공적연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나의 노후를 바쳐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일찍부터 받기보다는 가급적 늦게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일찍 받을수록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역복리 효과가 커져 올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72세 전후에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 시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60대에 접어들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냉정한 자산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졌을 때 내가 가진 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정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보유한 총 금융자산에서 앞으로 반드시 지출될 돈을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 자녀 한 명 결혼시키는데 억소리 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고정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당신의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이렇게 남은 순수 노후 자산을 300 또는 400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순수 자산이 10억 원이라면 300으로 나누면 약 333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자산으로 평생 동안 매달 만들어낼 수 있는 대략적인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계산한 국민연금 200만 원에 자산소득 333만 원을 더하면 당신의 월평균 노후소득은 약 533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여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때 네 번째 기둥인 주택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전체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부족분이 명확해졌다면 근로소득을 더 벌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지출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시작입니다. 바둑 격언에 아생연 후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돌을 살려놓은 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라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노리기 전에 연금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실한 소득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노후 생활비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 소득의 핵심은 연금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의 3층 혹은 4층 연금 구조를 어떻게 쌓아갈지 계획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후 남은 여유 자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60대 이후의 투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코인이나 원유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투기성 자산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나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여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 리츠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로금리 시대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금리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가계 자산이 예금에서 해외 채권, 리츠, 배당주 등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를 훌쩍 넘는 장수 시대에는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큰 실수를 저지르며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3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섣부른 창업입니다. 특히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 자본만으로 시작하는 창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만큼은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기 쉽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대부분은 평균에 수렴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못된 은퇴 창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인테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한탕주의 투기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초조함 때문에 이거 한 방이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생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낮은 확률에 내 소중한 노후를 거는 도박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위험 상품의 함정입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DLS,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연 5%, 8%의 확정 수익을 준다는 말에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전부 넣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좋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최악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품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시장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다운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부드럽게 내리듯 은퇴 전의 소비 습관을 은퇴 후의 삶에 맞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요? 식비를 아끼는 등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대한 지출 항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에 살면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회비용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10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남은 10억 원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매달 수백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자린고비가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두고 밥만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집에 자산을 묶어두고 현금 부족으로 팍팍하게 사는 것은 현대판 자린고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는 자동차입니다. 차량 가격은 물론 보험료, 세금, 유지비를 합하면 생각보다 큰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자동차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이후에는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가입된 보험은 없는지 리모델링하여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인 특수 상황인데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일의 비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일은 우리 정신을 다른 곳에 팔게 해준다. 둘째, 우리의 막연한 불안을 성취 가능한 몇 가지 목표로 집중시켜준다. 셋째,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복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품이 있는 피로를 안겨준다. 저는 이 품이 있는 피로라는 표현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우리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한 긴장감과 성취감을 통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놓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활용해 소득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두 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60세라는 법적 정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와 능력은 그 숫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고용을 70세까지 연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65세, 70세 혹은 그 이상까지도 사회에 기여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는 다운시프트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소득이 있을 때의 씀씀이를 소득이 끊긴 후에 갑자기 줄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소비의 기여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모아둔 금융자산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자산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산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하여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50대 중반의 주택관리사나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70세를 훌쩍 넘어서까지 즐겁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더라도 10년, 15년 더 꾸준히 일하는 것은 노후의 재정 안정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주택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집의 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등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6펜스 동전을 줍는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나 자신만의 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고소득을 좇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 2막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대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품위 있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한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온몸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저성장과 저금리라는 낯선 파도 앞에 서게 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은퇴 준비는 더욱 막막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다가올 인생 2막을 불안이 아닌 기대로 채울 수 있는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환경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 연령의 단축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일자리가 많아 직장에 들어가기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시점에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은퇴를 마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퇴 후에는 축적한 자산을 예금과 같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1%대, 어쩌면 그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며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가졌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노년 인구는 급증하니 국가가 공적연금을 이전처럼 후하게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3층 연금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3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적립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과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국가와 회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가장 능동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이 3개의 기둥이 조화롭게 세워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라는 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4번째 기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한국의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을 하우스리치, 캐시푸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비싼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이지만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 상황을 뜻하죠.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매우 강력한 네 번째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기에 공적연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나의 노후를 바쳐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일찍부터 받기보다는 가급적 늦게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일찍 받을수록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역복리 효과가 커져 올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72세 전후에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 시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60대에 접어들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냉정한 자산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졌을 때 내가 가진 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정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보유한 총 금융자산에서 앞으로 반드시 지출될 돈을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 자녀 한 명 결혼시키는데 억소리 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고정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당신의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이렇게 남은 순수 노후 자산을 300 또는 400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순수 자산이 10억 원이라면 300으로 나누면 약 333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자산으로 평생 동안 매달 만들어낼 수 있는 대략적인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계산한 국민연금 200만 원에 자산소득 333만 원을 더하면 당신의 월 평균 노후 소득은 약 533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여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때 네 번째 기둥인 주택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전체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부족분이 명확해졌다면 근로소득을 더 벌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지출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시작입니다. 바둑 격언에 아생연 후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돌을 살려놓은 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라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노리기 전에 연금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실한 소득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노후 생활비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 소득의 핵심은 연금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의 3층 혹은 4층 연금 구조를 어떻게 쌓아갈지 계획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후 남은 여유 자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60대 이후의 투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코인이나 원유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투기성 자산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나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여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 리츠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로금리 시대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금리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가계 자산이 예금에서 해외 채권, 리츠, 배당주 등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를 훌쩍 넘는 장수 시대에는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큰 실수를 저지르며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3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섣부른 창업입니다. 특히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 자본만으로 시작하는 창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만큼은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기 쉽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대부분은 평균에 수렴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못된 은퇴 창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인테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한탕주의 투기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초조함 때문에 이거 한 방이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생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낮은 확률에 내 소중한 노후를 거는 도박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위험 상품의 함정입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DLS,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연 5%, 8%의 확정 수익을 준다는 말에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전부 넣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좋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최악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품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시장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다운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부드럽게 내리듯 은퇴 전의 소비 습관을 은퇴 후의 삶에 맞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요? 식비를 아끼는 등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대한 지출 항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에 살면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회비용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10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남은 10억 원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매달 수백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자린고비가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두고 밥만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집에 자산을 묶어두고 현금 부족으로 팍팍하게 사는 것은 현대판 자린고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는 자동차입니다. 차량 가격은 물론 보험료, 세금, 유지비를 합하면 생각보다 큰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자동차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이후에는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가입된 보험은 없는지 리모델링하여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인 특수 상황인데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일의 비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일은 우리 정신을 다른 곳에 팔게 해준다. 둘째, 우리의 막연한 불안을 성취 가능한 몇 가지 목표로 집중시켜준다. 셋째,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복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품이 있는 피로를 안겨준다. 저는 이 품이 있는 피로라는 표현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우리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한 긴장감과 성취감을 통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놓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활용해 소득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두 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60세라는 법적 정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와 능력은 그 숫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고용을 70세까지 연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65세, 70세 혹은 그 이상까지도 사회에 기여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는 다운시프트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소득이 있을 때의 씀씀이를 소득이 끊긴 후에 갑자기 줄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소비의 기여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모아둔 금융자산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자산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산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하여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50대 중반의 주택관리사나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70세를 훌쩍 넘어서까지 즐겁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더라도 10년, 15년 더 꾸준히 일하는 것은 노후의 재정 안정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주택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집의 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등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6펜스 동전을 줍는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나 자신만의 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고소득을 좇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 2막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대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품위 있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한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온몸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저성장과 저금리라는 낯선 파도 앞에 서게 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은퇴 준비는 더욱 막막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